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57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요네하라 마리라는 일본 여성 작가의 책을 몇 권 지금 같이 읽고 있는데,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책이 이제 그 팬티 문학.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음식, 제목이 뭐예요? 미식견문록. 미식견문록. 미식견문록을 이제 쭉 하다가 이제 일부가 좀 마무리가 됐는데, 네. 미식에서 아직 좀 못다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것 봐요. 음식 금방 안 끝난다고 했잖아요. 아니 뭐 양배추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양배추. 그 양배추 인형이라고 혹시 1980년대 후반 한참 유행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요? 나는 진짜 모르겠어. 양배추 인형은? 네. 우리나라 인형의 역사가 있어요. 인형에 우리나라 인형의 역사까지 들어가요?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까지는 네. 못난이 인형이라고 있었어요. 네, 못난이 삼자매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흑인인 것 같아, 그죠? 시커멓게 해가지고. 네, 그 까만색으로 인형 뭐 한 3명인가요? 네. 네. 좀 못생긴 인형 같은 게 한참 유행해서 네. 뭐 TV 위에 올려놓고 막 네.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아마 양배추 인형인 것 같은데. 80년대 후반. 초중반 있을 거예요. 초중반. 양배추 인형이. 아니 히트친 게 왜 제가 기억나냐면 우리 저희 막내 동생한테 네. 저희 부친께서 유행하는 인형이라고 사오셔가지고 부산에 제가 늦게 내려가서 그래요. 원래 서울에서 유행하고 나서 3, 4년 걸려? 3, 4년 뒤에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건 맞아요. 그 이쪽은 서울, 마도님은 서울이었으니까. 하여튼 80년대. 네. 네. 양배추 인형. 네. 저는 전혀 모르겠어. 우리 엄마 아빠 왜 안 사준 거야? 태어난 게 85년. 네, 그러니까. 네. 태어나기 전에 아마 유행. 전부터. 양배추 인형. 근데 저도 그때는 근데 왜 양배추 인형일까 하고 많은 인형 중에 네. 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요네하라 말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본래 서양에서 우리는 삼신할머니가 아이를 점지해 준다. 아니면 다리 밑에도 주워온다. 이게 양대 전설이잖아요. 아이 점지하는 전설이. 그 서양의 양대 전설은 황새가 물어준다. 네. 또 하나가 양배추밭에서 데려온다. 아. 그래, 우리가 맞아. 다리 밑에서 주워온다는 거를 네, 여기는 네. 양배추밭에서 주워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배추? 밭에서. 어렸을 때 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런 외국 동화 같은 거 읽으면은 그렇게 양배추 밭에서 애기 데려오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좀 되게 어렸을 때도 의아했던, 왜냐면 양배추라는 거 자체도 사실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식재료는 아니었잖아요, 예전에는. 나 알 것 같아. 왜요? 뭐. 양배추를 딱 자르면 네. 단면이 그 여성의 성기와 닮아 있죠. 아, 너무 프로이드 후회 같습니다. 너무 프로이드. 아, 내가 볼 때 그거야. 아, 프로이드적으로 좀 네. 하신 것 같네. 좀, 그렇기도 하네요. 그 예. 뭐죠? 그 뭐 머리 노랗게 긴 애 뭐 동화 있잖아요. 머리. 라푼젤. 라푼젤도 그래, 양배추. 걔가 황금 양배추 먹고 부모가 애를 낳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상추로 보통 나오는. 상추입니까? 예, 뭐 상추인데 뭐 서양 뭐 그렇죠. 번역에 따라서. 비슷한 계열이지. 네, 네. 그래서 그 양배추가 아마 여성의 성기 그것과 닮아 있지 않나. 오,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아유, 뭐 새로운 해석을 또 덧붙여 주시네요. 네. 네. 정박님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아니요. 같은데. 그 뭐 근데 사실 양배추 밭이라는 게 그게 결국 그러면 뭐가 있으니까 양배추 밭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이 본래 스코틀랜드 켈트 쪽 전설에 우리 지금 할로윈데이 있잖아요. 네. 그 할로윈데이 되는 축제 전야에 여성들이 양배추 밭을 가가지고 양배추를 가지고 온대요. 그럼 그 양배추를 가지고 점을 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양배추의 뿌리를 뽑아가지고 뿌리에 흙이 묻어 있으면 너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안 묻을 수가 있어, 그게?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뭐야, 그게. 밭에서 막 뽑아왔는데 그렇죠. 흙이 안 묻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네. 또 양배추 심지를 잘라가지고 네 배우자의 이제 체격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양배추를 먹어보고 이제 이 양배추 맛에 따라 가지고 너 배우자의 성격이 이럴 거다. 라는 식으로 그런 이제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합법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놀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공자의 부친과 모친이 네. 야합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동양에서는 봄에 만물이 소생하고 우리 춘동한다고 하잖아요. 이 봄에 춘정을 느끼고 네. 봄에 어떤 뭔가 만물이 소생할 때 욕정이 다시 일어나서 사랑을 하고 봄바람이. 그렇죠. 그 야합을 한다고 하잖아요. 들에서 야합을 한다 했는데 여기는 그 우리가 할로윈이 보통 10월 말일이죠. 가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을에 이 켈트라든지 스코틀랜드 네. 이 켈트족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양배추 밭에 요걸 가지고 합법적으로 서로 그러니까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남녀가 만나면 애가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배추 밭에서 애를 데려온다. 아. 그런 전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애가 생긴다 양배추 밭에서. 근데 메밀이라든지 네. 뭐 갈대라든지 네. 이쪽은 이제 좀 약간 가려주잖아요. 아. 그래서 네. 우리 수수라든지 네. 뭐 이런 그쵸.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뽕 따라간다고 할 때도 네. 뽕밭이 이제 뽕나무들이 쭉 있고 네. 뽕밭에서 이제 많이 좀 가림막도 쳐주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는 건데 양배추는 안 가요. 양배추는 네. 이제 여기는 합법적으로 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할로윈 축제 전에 대놓고 할 수 있는 거야. 보는 데서 벌써 아, 심한데. 뭐를 안 그러. 아니 공자 부모님도 들판에서 야합을 했다는데 뭐 양배추 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양배추 모양이 이게 결국은 아까 지금은 좀 여성의 어떤 특정 부위를 연상한다고 했는데 양배추 모양이 어떤 포대기에 사인 겹겹이 이렇게 사여 있잖아요. 네. 포대기에 사인 아기 모양을 상징한다. 아. 양배추 자체가 겹겹이 이렇게 포대기에 사인 아기 모양을 상징한다. 뭐 이런 설도 좀 있죠. 이건 정프로 해석이 좀 더 저는 끌리네요. 아, 그래요? 예. 잘라본 사람은 알지. 잘라본 사람들은 압니다. 단면 좀 본 사람들은 아는 거죠. 자, 양배추 하나 네.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네. 게 이제 유럽의 식사에서 이 마리가 참 놀랬던 게 제목을 재미있게 붙였더라고요. 드라큘라의 식생활 해가지고 이제 엄마 심부름으로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갔대요. 네. 근데 고기를 사러 갔는데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슴이 진짜 눈을 껌뻑껌뻑하고 이제 피를 흘리며 있더라는 거예요. 네. 수육점 그 문턱에. 네. 근데 거기 사슴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거죠. 단순한 우리 꽃사슴 이런 게 아니고 네. 정말 그 아주 술로. 야생의 술로.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그 양동이를 들고 와가지고 피를 받아? 피를 받으려고 줄을 길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너무 그 사슴은 눈을 끔뻑끔뻑하면 순한 눈을 가지고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좋아가지고 피를 대고 받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러니까 엄마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여기 사람들은 본래 사냥하던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이 식육점 이런 데서 호객행위 하려고 이런 피를 딱 냄새를 풍기면 사람들이 좋아서 달려든다. 이런 드라큘라식 식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피 맛을 좋아해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냐. 너무 놀래지 마라. 근데 사실 그럼 이 피를 받아가지고 똑같아요. 좀 피를 약간 끓여가지고 네. 젤리처럼 만들어가지고 스푼으로 떠먹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사실 선지잖아요. 선지? 네. 그 비슷하게 먹는데요. 그렇게. 그 사슴피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뭘 좋겠어. 없으니까 먹는 거지. 아니 예전에 예전에 이제 아니 왜 그런 그 사슴피 마시러 말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생사슴에 뭐 목에다가 꽂아가지고 먹고 그래 이게 너무 몬도간에다. 근데 이제 뭐 사슴피를 마시면 이게 사슴이 이제 녹용 하듯이 정력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이제 정력 보강 차원에서 먹었다 이러는데 그 날 짐승의 피를 그 안에 뭐 기생충도 있을 수 있고 특히나 또 사슴피 너무 많이 마시면 뭐 정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머리가 빨리 하얘진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머리가 빨리 하얘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그 왜 사람들이 물론 마도님 사슴비 엄청 하셨나 보다. 사슴이 아니고 대출. 대출핀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네. 기본적으로 그 사냥꾼의 본능이 살아서 그 생고기를 먹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여기 체코 지방이 바다가 접해지 않거든요. 내륙 지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피에 염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내륙 지방일수록 그러니까 피를 먹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피를 먹어야지 염분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드라큘라도 그쪽에서 먼저 시작된 거 아니에요? 드라큘라가 이제 루마니아 지방이죠. 지금. 그 지역 있잖아요. 루마니아라든지 바로 네. 흑해 쪽에 붙어 있는 지방들을 트라키아 지방이라고 한번 불렀죠. 우리 톰 소예 모험에서 트라키아 지방에서 본래 주술적인 의식이 많이 발전했다. 사람을 저놈을 죽이려면 이런 뭐 고양이를 목을 매달아가 뭐 하면 그 톰 소예 모험에서 우리가 한번 트라키아 지방에 바로 그런 쪽에서 그런 주술 의식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거든요. 루마니아라든지. 근데 이제 드라큘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썰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게 드라큘라라는 이제 백작 많이 나오는데 나름 그 지방에서는 애국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주인데 성주인데 오스만 투르크 터키를 지배한 그 터키 지방의 예전에 제국이죠. 오스만 투르크. 여기가 이제 공격을 했는데 결사항전을 하는 거예요. 성문을 닫아 걸고 농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 포위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식량이 바닥이 나오고 먹고 이럴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버텨야 되느냐. 결국 죽은 사람의 인육을 먹어야 되고 피를 먹어야 됐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전설이 드라큘라 백작에서 사람의 흡혈귀가 나왔다 이거죠. 사람의 목에 피를 빨아먹었다. 이런 이제 전설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 피라는 게 내륙 지방 사람들이 좀 염분이 모자라니까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그 드라큘라가 이제 피맛을 사실 이제 못 잊다가 19세기 뭐 이때쯤부터 나 왜 이렇게 알 것 같지? 서서히 피맛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체했던 게 바로 아시죠? 뭐죠? 피랑 비슷한 1kg 커피죠. 1kg 커피입니다. 예. 1kg 커피로 드라큘라 백작이 이제 죄를 다 씻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는데 1kg 커피는 정말 딱 드시는 순간 과거에 드셨던 그 어떤 액체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를 할 겁니다. 맛있는 커피 맛은 물론이고 그 향이 여러분이 에티오피아 커피를 드시면 바로 에티오피아까지 바로 가는 거죠. 바로 가는 거죠. 네. 굳이 에티오피아까지 그 뭐 힘들게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향기만 느끼면 바로 그냥 거기 에티오피아와 연결된 끈이 여러분을 데려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또 앞서 음식 먹으면은 다 그런 문화를 느낄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네. 자, 1kg 커피. 요즘 뭐 많이들 주문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kg 커피가 계속해서 광고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이왕 드실 커피라면 1kg 커피 드시면 좋겠습니다. 1kg 커피 홈페이지에서 주문하셔도 좋고요. 저희 일당백 공지사항 그 게시판에 보시면 있죠. 거기에 보면 1kg 커피 연결된 데가 있고요. 또 거기 뭐 남선 경과도 있으니까 함께 주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1kg 커피에 그 드립백 아주 편하게 집에서 드립 커피를 또 즐기실 수 있으니까 전 세계 아주 많은 원두들 직접 한번 집에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큘라도 사랑한 1kg 커피였습니다. 약간 좀 오늘 억지였나? 아니야. 좋았어. 네. 아니, 너무 일찍 눈치채니까 이제. 아니, 왜냐면은 정영진 씨가 항상 그 커피 들어가기 전에 약간 자세가 일단 위로 고추 서 있어. 고추 서 있어? 네. 하여튼 1kg 커피였고요. 자, 이제 음식 얘기는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뭐, 어디, 러시아로 좀 갑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요네하라 마리가 러시아 통역사로 아주 맹활약을 했으니까 뭐 거의 한 그 10만 몇 년 동안 그 85년 이후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일본에서는 집을 번듯한 집 만들기 어렵잖아요. 아주 좋은 저택도 마련하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러시아에 갔다가 출장 갔다가 돌아온 지 몇 시간 만에 다시 또 러시아로 출장을 떠나고 정말 뭐 경무에 시달리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결혼했어요, 이 사람? 결혼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뭐 젊은 시절 사진 보면 아주 매력적인 모습인데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데 너무 솔직 담백하고 또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데이트를 하러 가서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하면서 그 사람은 아직 반도 못 먹었는데 자기 걸 미리 다 비워버리고. 여자가. 네. 그리고 그 다음 음식을 계속 바라보니까 남자가 제 것도 좀 주세요. 그 이후로 연락이 안 오더라. 그렇죠. 식욕이 아주 많았군요. 네, 동생도 결국 그 선생님을 하다가 이탈리아로 요리학교 떠나가지고 요리 연구가로 또 활동을 하거든요. 참 재미있죠. 네. 근데 뭐 러시아에서 뭐 재밌는 일이 뭐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통역을 하면서 러시아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화들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러시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냈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보드카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러시아면 보드카죠. 그렇죠. 러시아 문화의 정체성은 보드카에 있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보드카는 가장 맛있는 온도가 알코올 도수가 40도. 따뜻하게 데워서? 아니죠.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 알코올 도수가 40도. 그 알코올 도수가 40도 가장 맛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네. 우리 주기율표 그 발견한 멘델레예프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 우리 화학 시간 배웠지 않습니까? 원소 주기율표. 네. 수헬립의 붕탄질산 하는 거 기억나시죠? 수소, 헬륨, 리튬 뭐 그러니까 네. 바로 그 주기율표. 그 멘델레예프가 그 40도가 가장 최적의 그 보드카를 마시기 좋은 도수다. 이걸 할 만큼 보드카야말로 이제 러시아 문화에 네. 딱 한 단어로 지배하면 보드카다. 네. 러시아는 보드카다. 네. 그게 추우니까 빨리 그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걸 마셔야지 취기가 달아올라서 추위를 잊어서 그런 거 그럴 수 아니에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한마디가 이렇게 나와요. 이 책에도 첫 마디가 네. 세상에 추녀는 없다. 추녀? 추녀. 네, 못생긴 여자? 네. 네. 다만 보드카가 부족할 뿐. 그래서 그렇게 클럽에서 보드카랑 크랜베리 주스를 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85년에 네. 이제 소련 공산당 새 신임 서기장 취임한 다음에 네. 절주 운동을 벌였거든요. 네. 금주 운동 말고 절주를 하자. 좀 적게 마시자. 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혼율이 급상승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취해 있다가 이제 절주를 하고 나서 제정신으로 부인을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 부인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해서 이혼율이 급증했다. 뭐 이런 농담까지 항상 취해 있다 이거죠. 이 책에서 재밌는 게 네.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누구냐. 네. 가장 세계인의 장점을 담은 이상적인 사람은 누구냐 할 때 영국인처럼 요리를 잘하고. 왜?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람 반어법이군요. 네. 프랑스 사람처럼 외국인을 존경하고. 독일인처럼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너무 웃긴다 이거. 스페인 사람처럼 일을 잘하고. 이탈리아 사람처럼 자제력이 뛰어나고. 미국인처럼 외국어를 잘하고. 그리고 중국인처럼 월급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일본인처럼 개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러시아 사람처럼 술을 삼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요 반대로만 가면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저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네. 우리가 보통 일본인들을 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래요? 왜냐면 그들의 옷차림도 되게 개성이 있고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인들은 참 개성이 있고 개성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아니야. 일본 사람들이 네, 개성이 없어요? 오타쿠적인 문화가 발달한 건 맞지만 네. 일본 전체로 보면 굉장히 획일적이고 그렇죠. 굉장히 또 그러니까 예의를 중시하다 보니까 하여튼 남들과 다른 특이한 이런 것들에 튀면 안 되는? 네, 그런 거는 그렇죠. 그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1억 총옥세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국민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게 가족 간의 어떤 집단 자살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를 못하잖아요. 네네. 개인은 개인인데. 네. 근데 일본은 오히려 그게 우리보다 더 차원이 넘어서는 집단주의적 문화가 깔려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렇게 평균주의적 압력, 동질성의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오타쿠라는 것들이 반발로 오히려 더 튀어나올 수 있죠. 사람은 한쪽 방향으로 너무 압력이 강해지면 반드시 다른 쪽 방향으로 뭔가 보상을 받으려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일본 국제회의를 가서 국제회의에 가서 그 의장이 가장 성공적인 회의가 되려면 인도 사람들의 말을 줄이게 만들고 일본 사람들이 말하게 만들면 그 회의는 성공한 것이다. 그만큼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냥 남들 묻혀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멋을 낸다기보다 개성이 넘친다기보단 남한테 안 띄고 안 뭐 튄다 그런 이거죠. 쪽으로 튀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멋을 확 막 부려가지고 뭐 이렇게 남하고 다른 게 아니라 뭐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게 맞습니다. 뭐냐면 일본의 대학생들이 대학 다닐 때는 온갖 이상한 복장을 하고 코를 뚫고 귀를 뚫는데 딱 구직 시즌이 가잖아요. 네. 회사 딱 들어갈 때 되면 전부 다 똑같은 와이즈 지향복을 입고 그냥 딱 적응해버리거든요. 이거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조직에 들어갈 땐 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뭐 러시아 같은 경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너무 웃긴다. 술을 삼가 그만큼 술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뭐 근데 그 술과 관련해 가지고 이 보드카 용도가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보드카 용도가 단순히 알코올뿐만 아니라 이 용도가 다양한데 첫 번째 소독제 용도가 있어요. 네, 그렇죠. 알코올이니까. 우리 20세기 최고의 첼로 연주자가 로스트로포비치 들어보셨죠? 네. 질문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무스티슬랍 로스트로포비치라고 아주 진짜 최고의 연주자였죠. 첼로. 나중에 미국으로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솔제니친을 옹호했다가 결국 이제 망명하게 쫓겨났죠, 사실. 근데 이 로스트로포비치가 스승이 있어요. 쇼스타코비치라고 작곡한 사람이 있는데 그 쇼스타코비치가 어느 날 자기 제자가 지방에 공연을 갔는데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유로 방문을 간 거예요. 근데 유로 방문을 갔는데 러시아의 화장실 문화가 뭐 이 이야기가 나올 때 1980년대까지도 화장실이 그렇게 형편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러시아를 갔던 다른 사람들, 그 우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면 에르미타주 박물관 있잖아요. 네. 미술관. 그 미술관조차도 화장실이 이렇게 불결한 걸 처음 봤다라고 할 만큼 좀 불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히 화장실에 여성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도 변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네. 물론 쪼그려 앉는 변기였다고 하는데 변기가 있으면 거기에 볼일을 보지 않고 화장실 그 공간, 빈 공간 거기에다가 이 무더기식이 일단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왜요? 그 묘한 거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쌓여 있다는 게 이 덩어리들이 그랬는데 모스크바도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몇백 킬로 떨어진 지방 도시에 가니까 볼 것도 없지. 볼 것도 없겠죠. 쇼스타코비치가 화장실이 급했겠죠. 밤에 갔는데 정말 조심조심 갔는데 조심조심 가다가 미끄러진 거죠. 근데 미끄러졌는데 이게 잡을 게 없잖아요. 계속해서 일어나다 미끄러지고 정말. 참 했겠죠, 그죠? 네. 이 사람이 돌아오자, 그러니까 바로 그 화장실에 귀환하자마자 모든 걸 다 벗어 던지고 이제 샤워를 몇 번 했는데 안 없어져 냄새가. 네, 그 불안하잖아요. 그쵸. 이게 또 이 병균이 그쵸,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 밤 2시에 지금 의사를 불러야 되나 하는데 너무 또 부끄럽잖아요. 네. 버득하구나. 결국 생각난 게 술이 한잔 먹고 자야겠다 생각했는데 아차 이게 보드카를 바르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지. 이 보드카를 온몸에 이제 피부가 빨개질 때까지 빡빡 바른 거예요. 네. 근데 바라가지고 이제 안심을 했는데 곧이어서 이제 피부가 얼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도수 강한 이제 술을 바르면 밤새 잠을 못 잤다. 그 정도로 그렇지만 보드카는 소독제 효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변기 문화가 네. 그렇게 이게 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가운데다 잘 조준해서 넣지. 그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네. 이 이제 책이 소해지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 러시아 어떤 웬만큼 좋은 식당의 화장실도 장난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변에 대한 개념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또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얀 눈밭에다가 소변 누고 이런 것들 있죠. 뭐 싫어한다고요? 그걸 너무너무 끔찍하게 싫어하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눈에 대한 것들은 이 사람의 또 정체성을 구성하나 봐요. 여기 함부로 오줌 자국이 남아있다는 걸 완전 모욕으로 생각한다. 참 이게 묘해요. 이 문화들마다. 하얗고 깨끗한 그 눈밭에다가 뭔가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 참 이게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가지고 서로 네.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결국 보드카는 이제 술일 뿐 아니라 소독제가 된다. 이게 하나 있고 또 보온제 기능도 있어요. 보온제. 지금 뭐 네. 소독제 보온제. 그 옐친이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 할 때 워낙 술을 좋아하잖아요. 그 자기가 한번 그 강에 있는 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걸 부끄러우니까 네. 음모다. KGB가 나를 죽이겠다. 나중에 보면 이제 결국 술 먹고 빠진 건데 네. 자기 비서가 달려가니까 경호원이 뭐 이런 누워 있는데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옷을 벗겨가지고 보드카를 발랐다. 그래야지 이제 몸에 기운이 돌아오니까 보온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응급 조치를 하고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어느 이제 그 TV에서 네. 극지를 탐험한 그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북극이 이렇게 탐험하다가 물에 빠지면 바로 안 건진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건지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하냐면 물에 딱 빠지면 바로 천막을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를 따뜻하게 데워 놓는데 일단 공기를. 그러니까 충분히 하고 나서 그 사람을 건져가지고 바로 넣어가지고 옷 다 벗기고 다 바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건져갖고 텐트 치기 전에 그 따뜻한 공기가 안 들 때 얼어버리잖아요. 동상 걸리니까. 오히려 물 안이 더 따뜻하거든요. 물 안은 안 얼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영하 40도 이래 돼버리면 그러네요. 바로 얼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날이 풀리면 우리 낚시나 하러 가자. 그 날이 풀릴 때 몇 도냐? 그러니까 영하 35도. 와, 진짜. 그래서 물고기를 딱 잡았는데 물고기가 나와가지고 3번 한번 통통하는 동안에 얼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딱 3번 만에 얼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지금 사람도 잘못 먼저 끄집어내버리면 오히려 동상 걸리니까 그쵸. 충분히 공기 따뜻하게 한 다음에 여러 명이 달려들어가 동시에 옷도 화닥 벗기고 그냥 발라줘야 된대.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뭐 네. 바로 이제 보드카가 그런 보온제 기능도 한다. 그리고 또 이제 화장품 기능도 한다는 거죠. 보드카가요? 네. 처음에 토너 기능하는구나. 아니. 토너 기능보다
지우는 거? 아니 오히려 왜 네. 그리고 예전에 뭐 우리도 미국의 유명한 할리우드 여배우가 한국에 왔는데 조건이 자기 그 욕실을 매일 무슨 에비앙 워터로 채워달라 네네. 하던 그 있었잖아요. 그 여배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런 네. 소문이 있었죠. 욕조를 네. 자기는 목욕할 때 목욕수가 반드시 에비앙 물로 해야 된다. 에비앙을 아예 통째로 욕조에 항상 채워놔라 이렇게 했는데 네. 정말 일본의 유명한 오카다 요시코라는 배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배우가 1938년인가 요때 38년 39년 요때 사할린 당시 사할린은 남북이 분할돼 있었거든요. 남쪽은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고 북쪽은 소련군이 가지고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애인하고 그 망명을 해가지고 결국은 애인은 재판회가 바로 총살돼버리고 간첩이다 이래가지고 네. 자기들은 사회주의 조국을 향해서 갔는데 이 배우도 또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 오카다 요시코라는 이 배우가 그래도 정말 진짜 얼굴이 매력적인데 이 배우가 맨날 아침 세수를 바로 찾습니다. 정영진 씨 지금 얼굴 매력적이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매일 보드카로 세수를 해가 미모를 유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 보드카로 그래요? 네, 세수를 해서 미모를 유지했다. 오, 어떻게 해요? 좀 알려주세요. 아니, 보드카로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 세수. 예. 근데 너무 독하지 않아요? 그게 근데 이 추운 기온에서는 이 오카다 요시코 아주 미모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이분도 워낙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오카타 유키코? 오카다 요시코. 요시코? 네. 아, 좀 다른 사람이군요. 네. 참 정말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나가는 배우였는데 네. 러시아를 갔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상과 전혀 다른 현실에 접해가지고 정말 고생을 진짜 많이 한 거죠. 나중에 일본을 다시 돌아왔는데 오히려 86년인가 다시 또 소련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소련에서 사망을 했죠. 아, 그래요. 참 이 드라마틱한 주인공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이 역사를 보면 또. 네. 아니 근데 왜 그걸 했을 때 무슨 기능인지 잘 모르겠네. 예를 들면 뭐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한다든지 뭐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든지 뭔가 그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알려주셔야죠. 여자들이 보드카로 세수를 하죠. 일반 기온에선 안 되나? 러시아처럼 이렇게 추운 지방에서만 그게 효과가 있는 건가? 보통 온도가 추우니까 네. 거기서 따뜻한 그 뭔가 대비되는 기온으로 얼굴을 했을 때 주름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건가? 이 화학을 전공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믿는 대로 가는 그냥 거예요. 오카다 알겠어요. 요시코는 했다더라? 뭐 그 네,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이걸 보편화시킬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네. 화장수 기능도 있고 네. 또 재밌는 게 그 추운 지방에서는 차창 앞 유리창 와이퍼를 닦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물로 해버리면 얼어버리잖아요. 네. 그럴 때 보드카를 가지고 오히려 와이퍼 기능을 하면 깨끗하게 닦인다는 거예요. 알코올도 40도는 잘 안 흘리잖아요. 아무리 추운 기온도. 그래서 워셔액 그렇게 했다. 기능을 하는군요. 워시액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하여튼 오로지 이 사람들은 보드카 이 문화가 완전히 그 깔려 있다 이거죠. 모든 문화가 보드카 베이스고 네. 또 먹는 것들은 주로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 타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죠. 그냥 스트레이트로. 근데 사실 우리 보드카는 우리가 칵테일은 많이 활용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타 먹어야죠. 네. 제일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토마토 주스 마시는 거 있잖아요. 토마토 주스하고 보드카 섞는 게 블러드 메리. 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레이디 킬러 있잖아요. 이 흔히 말하는 별명이 레이디 킬러. 그 스크류 드라이버 있잖아요. 오렌지 주스하고 보드카 타 마시면. 네, 왜냐 왜 레이디 킬러가 되냐면 네. 그게 전혀 술 안 같아요. 아니, 저 진짜 실제로 레이디 킬러가 맞고요. 오렌지 주스에 보드카를 타 마시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네. 남녀가 만났는데 여성이 레이디 킬러를 주문하면 오늘은 응하겠다. 네, 저런 이제 표시로 받아들일 만큼. 왜냐하면 마시다가 어느 순간에 확 그냥 가죠. 가버린다는 네. 거죠. 맛은 단데 오렌지 주스 같은데 어느 순간에 확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좋다고 마시다가 왜 이름이 스크류 드라이버가 된 줄 아시죠? 몰라요? 다음날 깨고 있나면 네. 이 드라이브로 머리를 파헤치는 만큼 이 숙취해서 머리가 두통으로 고생한다고. 드라이브로 머리를 파헤치는 만큼. 스크류 네. 드라이버. 그래서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남성과 여성이 데이트를 할 때 남자가 함부로 스크류 드라이버를 주문하면 의심을 해야 된다. 그쵸. 목재에 깔려 있다. 그쵸. 네. 그런 의미로 혹시 스크루 드라이버는 아닐까요? 이게 뭔가 파고 들어간다는 느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본래 드라이브의 이 정식 그러니까 풀네임이 스크류 드라이버거든요. 그걸 우리가 줄여가지고 드라이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본래는 스크류가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간다고요. 러시아는 보드카다.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거 왜 이렇게 마실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보드카에 목숨을 거는지 정말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는 신기하잖아요. 사실은 술을 먹는 사람은 왜 마시냐 이걸 물어보긴 참 힘든데 뭐 대충 그렇게 이제 자기들은 본다는 거죠. 러시아 지식인들이 정말 이 사회가 너무 암울하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힘이 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술이나 마시면서 이 암울함을 달래야 된다. 이래서 술을 마시고 러시아의 서민들, 농민들은 소고기를 사 먹을 돈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고기보다 보드카 값이 사니까 또 보드카를 사 마시고. 소고기 대신 아니 소고기 대신 뭐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닭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왜 갑자기 거기서 보드카로 튑니까? 그리고 또 이제 농민들이 네.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책을 읽지 않는다. 이거 책도 없지만 책도 읽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보드카를 마신다. 돈과 시간을 오로지 보드카로 보낸다. 이래서 이제 보드카를 마신다. 그러면 예전에 제정 러시아 때는 그랬는데 왜 혁명이 되고 나서 그러면 보드카를 또 마시냐. 이 혁명 사회가 왔는데. 네. 근데 또 보드카를 마신 이유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녀가 없다고 했잖아요. 네. 보드카가 모자랄 뿐이고. 그리고 또 그러면 불편한 사회, 불편한 현실은 없는 거예요. 보드카만 마시면 마음이 풀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러시아 혁명 정부가 되고 나서 보드카를 금지를 했거든요. 네. 미국이 금주법 하듯이 러시아도 그 당시에 혁명 정권이 한 4년간 금지를 했어요. 네네. 똑같이 그렇게 금주를 하다가 4년 후에 풀어졌는데 결국은 이 사회가 사람들이 정말 불평 불만이 많을 때 유일하게 당시 소련에서 허용한 게 바로 술과 섹스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혼이 좀 자유롭게 허용됐거든요. 이혼을 자유롭게 허용하니까 이제 불륜이 많이 정대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사회에 대한 불만을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또 술들 많이 먹게 하면 또 사회에 대한 불만이 줄어지잖아요. 이혼을 많이 하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줄어드나요? 많이 줄어들어. 이상한 논리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혼 장려 운동인가요? 러시아에서는 이제 포르노 수입은 안 됐잖아요. 그 소련에서 포르노라든지 이런 성애 문학이나 이런 거는 아주 엄격해. 사회주의에서는 이건 아주 썩어빠진 그렇군요. 부르자의 타락한 문화다 이러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는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얼 월드에서 자유연애 하는 걸로 당시 소련 경우만 해도 그렇게 이혼을 엄격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제 소련 혁명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자유로운 개인의 결합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보드카라든지 그것 때문에 네. 이런 불만들을 좀 압력을 밸브를 조금씩 열어가지고 압력을 빼준 거 낮춘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네. 한국인의 소주 같은 거네요, 뭐. 그보다는 아마 훨씬 더 의미가 좀 강할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의 소주 느낌보다는. 그거는 정영진 씨가 소주를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박님 같은 사람한테 소주의 의미는 굉장히 특별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가 저 오빠가 볼 어루만지는 것 봐요.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기독교 정교를 받아들인 것도 네. 본래 이제 뭐 우리가 그 배웠죠. 키예프 공국이라고 러시아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한 9세기쯤 이렇게 키예프 공국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때 이제 종교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우리 나라를 다스리려면. 자, 그럴 때 후보들이 이슬람이 올라오고 그리스 정교가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슬람 종교는 아내는 4명까지 둘 수 있는데 술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 정교는 아내는 1명이지만 술은 뭐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정교를 택했다. 이런 우스갯까지 나왔죠. 여자보단 술이다. 이런 이제 그 9세기부터 그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무리 음주와의 전투를 해도 금주를 하고 절주를 해도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구두약을 발라가지고 네. 알코올을 만들어요. 네? 구두약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두약을 식빵 위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 바르면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 성분이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빵으로. 말도 안 돼.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구두약 묻은 부분을 도려내고 이제 알코올 성분이 빵에 들어가니까 그 빵을 먹으면 이제 알코올 발효가 된다. 그렇게 해서까지 먹겠다고요? 네. 그 정도. 우리 예전에 보면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야구르트를 가지고 빵 가지고 술 만들어 먹잖아요. 그 진짜? 네. 어떻게요? 발효를 시키잖아요. 요구르트하고 빵을 가지고 술 만들어 먹었다고 기억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진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발효를 시키면 되니까 곡물에도 그거 하면 유산균 들어있잖아요. 곡물 발효하면 술 되잖아요. 그래요? 곡물이잖아요.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니까. 사람은 불가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속에다 술 넣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건가? 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은 뭐 이 술로 인해 가지고 뭐 91년에 사실 고르바초프를 연금하고 공산당에서 쿠데타를 일어났단 말이에요. 복고로 돌아가자. 근데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당시 부통령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통령이 딱 연설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쿠데타 지금 하는 선언 발표하고 나서 약간 손끝이 떨렸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술을 먹고 연설했다는 거예요. 그 쿠데타는 순간. 네. 그리고 끝까지 나중에 잡힐 때도 온데레 만대로 완전 고주망태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술을 안 먹었으면 좀 더 상황 파악을 잘했을 텐데 이 정도로 러시아 역사에는 술이란 게 그 정도로 이 보드카가 아주 큰 영향을 줬고 우리 뭐 대표적으로 아는 양반 있잖아요. 옐친. 옐친은 뭐 정상회담을 할 때도 술이 취해가지고 나타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뭐 온갖 행동을 다 했죠. 결국 일찍 죽은 게 고르바초프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 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워낙 술고래 옐친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 나올 만큼 아주 이제 이 보드카와 러시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러시아가 그 음주운전 사고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그게 좀 법적으로 약하나요? 규제가? 처벌이?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러시아는. 담당자도 술 좋아하고. 원래 이제는 네. 약했는데 네. 요즘은 좀 강해졌죠. 근데 러시아가 이제 최근에 그 가정폭력 관련해가지고 네. 그 가정폭력을 좀 허용하는 건 아닌데 네. 좀 봐주는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또 난리가 났거든요. 오? 왜요?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워낙 러시아 경찰들이 부패하다 보니까 네. 가정폭력을 빙자해서 또 돈을 뜯어갈 수 있다 해가지고 아예 요거는 안에서 허용 안 하면 봐준다 이런 것도 하나 있고 또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하여튼 워낙 공산 집권 시절에 네. 사생활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의 문제는 사생활 집에서 영역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세계적 조류하고는 좀 어긋났죠. 네. 근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몇 년 전, 3, 4년 전에 그런 법안을 가정폭력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죠. 동성 애들도 엄청 린치 많이 당해요, 거기는. 네네. 아, 러시아는. 그래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 동성애 하다가 그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 있는데 그 네. 사람이 막 직접 그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이런 영상 같은 것도 유튜브에 되게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주의 이념은 보편적 이념이잖아요. 국제주의고 우리가 혁명하자 이런 건데 그걸로 인해서 민족주의를 그동안 한 1917년부터 91년까지 너무 억눌렸다 보니까 그 억눌린 민족주의가 이상한 형태로 지금 발현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든지 뭔가 네. 동성애라든지 이런 소수의 약자. 가치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뭔가 공격적으로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해석하는 분도 있죠.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요네하라마리의 몇몇 책들 네. 저희가 좀 쭉 보고 있습니다. 미식견론록, 네. 팬티 문학, 러시아 통신 네.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책이 속담 인류학 네, 네. 맞습니까? 네. 네, 요 책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쭉 이게 읽으면서 저희가 느낀 게 이 양반 책을 읽으면 어디 가서 저 술자리 같은 데서 할 얘기는 참 많겠다. 안주거리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네하라 마리가 왜 이렇게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 문화인류학, 속담, 팬티, 문학 뭐. 네. 그리고 팬티도 왜 이렇게 좋아해요, 정말? 아니 통역 뭐. 무슨 애기 같아. 아니 뭘 좋아해. 유치원생들 팬티 얘기만 해도 좋아하는 것처럼. 유치원생들이 막 방구 똥 이 얘기만 하면 미치잖아 막. 맥락도 없어. 아유, 참. 팬티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좋아하셔. 아유, 미안합니다. 근데 사실은, 결국 이 사람이 왜 그걸 그렇게 가능하냐면 하루에 책을 한 7권씩 읽었다고 하거든요. 요네하라 마리 한 20년. 한 7권? 네, 7권씩 읽었다고 하죠. 물론 속독을 했겠지만 그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어느 정도 섭렵을 했으니까 이게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엉뚱하지만 기발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느냐. 네. 뭐 이런 배경이 깔린 것 같아요. 물론 요네하라 마리의 제부라고 해야 되죠. 여동생 남편이죠. 네. 제부가 이노우에 히사시라고 그 사람도 유명한 소설가이면 극작가인데 이 사람은 하루에 30권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화책도 아니고. 집안별로 뭐 누가 더 많이 읽나 내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노우에 히사시 같은 경우는 장서가 20만 권인가 30만 권. 집에? 네. 그래서 그걸 아예 도서관 만들어가 고향에 기증을 했죠. 와, 내 꿈인데. 요네하라 마리도 지금 그 기념관을 만들려고도 있어요? 좀 하려고 하죠. 지금 그 이노우에 히사시하고 같이 그 엮어가지고 지금 좀 만들면 워낙 지금 이 사람은 사후에 지금 죽고 나서 지금 인기가 있으니까. 네. 물론 그 전에도 인기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이분이 글을 유쾌하게도 쓰고 재밌게 쓰냐면 그 프라하의 국제학교를 다닐 때 네. 거기서는 시험 문제 뭐 시험 숙제는 없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딱 그 책을 갖다 줄 때 사서 선생님이 자, 이 책을 한번 너 설명해 봐. 오. 요약하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되게 좋다. 괜히 어설프게 이 책을 읽고 감상문 말해라 이런 걸 안 하고 네. 요약을 해라. 그 요약 훈련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책을 읽고 그 훈련이 참 자기는 좋았던 것 같다 이거죠. 그 베이스가 돼 있으니까. 사실 근데 저도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책을 가지고 감상을 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네. 그 의견하는 거는 좀 또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처음 단계는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예. 맞아요. 그 이해를 하고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게 요약이에요. 요네하라 마리를 보면서 이 뭔가 지금 막 퍼넣고 이런 것보다 퍼넣은 걸 중간 정리를 한 번씩 해줘야지 이게 우리 머릿속에 남잖아요. 네. 그래서 요네하라 마리의 어떤 뛰어난 지적이고 아주 이런 종합적 사고의 배경에 이게 좀 깔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요네하라 마리의 다음 책 속담 인류학. 근데 속담 인류학은 뭐 그냥 제목만 봐서는 전 세계 속담들 가지고 속담의 뜻이나 뭐 이런 거 풀이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맞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속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비슷한 속담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그걸 다 모아놓기도 하고 어휘는 좀 다르더라도 비슷한 류의 속담.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 몇 가지만 내가 들고 네네네. 나왔는데요. 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소년은 시늙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잠깐만 다시. 소년은 늙기 쉽고 네.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그 소년이로 학난성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을 이루기 어려우니까 일총강은 불가결. 조금의 시간이라도 네. 아껴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공부를 하라. 그러면 이제 세월 부대인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가 다 많거든요. 그 우리가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이프 이즈 숏 아트 이즈 롱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아트가 이제 뭐 예술, 기술, 학문 이렇게 다 되겠죠. 그런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데 이분은 이게 학문에 대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요. 이게 결국은 자기가 보기엔 이건 성에 관한 조언이다. 에로티시즘에 관한 조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건가? 공부 잘하면 남편 얼굴이 바뀐다 이런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비슷한 말이 이 어느 게 이런 거예요. 네. 학문은 젊은이를 키우고 노인에게 즐거움을 준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생은 짧으니 더더욱 이 시간을 사랑하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게 많으니까 네. 날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해라 이렇게 보통 하는데 네. 러시아에서 푸시킨이라든지 서양 사람들은 왜 학문을 해야 되냐면 학문이야말로 급류 같은 인생의 경험을 압축해 준다는 거예요. 네가 학문을 하면 할수록 책을 읽고 많은 걸 배울수록 너는 더 많은 쾌락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학문을 통해서 쾌락? 지적인 것도 되고 간접적인 쾌락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문을 해야 된다.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면 학문을 해라. 책을 읽어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학문에서 결국 뭐냐. 그러면 그 학문이라는 게 정치가 결국 뭐냐. 쾌락과 경험에 다양하라는 거예요. 이 이제 요네하라 마리의 주장에 따르면. 쾌락과 경험을 다양하게 즐기고 싶으면 책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프랑스 속담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소년이로 학난성은 뭐냐. 그러니까 소년은 늙기 쉽고 네. 소년 때는 뭘 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 늙어서는 늙으니까 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이는 아직 할 수 없고 노인은 이미 할 수 없다. 이거하고 연결된다는 거 자기는 보는 거예요. 젊은이는 아직 할 수 없고 노인은 이미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기술이 모자란다는 거죠. 테크닉이 모자란다는 거고 네. 늙을 때는 힘이 없다는 거죠. 못하지. 네, 능력은 있는데 활력이 없고 젊을 때는 능력이 없고 활력만 있다. 그래서 이 바로 소년이로 학난성은 바로 이때의 학이라는 것은 에로스다 이거죠. 그 공부가 아니라.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리가 좀 있긴 있네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제 자기 친구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기 친구가 네. 자기 남자 애인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자 애인이 자기 보고 자기는 이건 여기서부터 좀 19금이니까 네. 예, 좀 알아서 네. 들으십시오. 스킵하시면. 네. 한꺼번에 자기는 여러 명의 여자가 하고 싶다. 네. 이게 자기의 꿈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니까 이 자기가 막 투덜투덜 됐다는 거야. 남자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요네하라 마리가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대다수의 남자는 번식 과정에서 자기의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고 싶다. 네.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암컷을 사귀어가지고 다음 세대에 자기 유전자를 개성하는 개체의 양을 늘리고 싶으니까 네. 한꺼번에 여러 여자하고 사귀고 싶은 거다. 네. 이렇게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은 왜 그렇지 않냐. 여성은 가능한 한 우수한 수컷을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명보다 우수한 수컷을 사귀어가지고 네. 다음 세대의 질을 높이고 싶다는 거예요. 양보단 질이 여성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네. 남자와 여자가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잘 봐라 이거죠. 세계적인 우리 에로 문학들 있잖아요.
에로 문학 보면 남자가 주인공 나올 때는 무조건 양이 나와요.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 그래서 그게 불만인 게 왜 항상 그런 동영상을 봐도 남자만 여러 명에, 그러니까 남자 하나에 여자만 여러 명이 붙고 여자 하나에 남자 여러 명이 붙는 거 왜 나오지 않느냐 있어. 이거예요. 그래요? 그럼 좀 보내줘봐요. 일본 애들은 많아요. 아, 그래요? 갱뱅 시리즈 있어. 아, 그래요? 저는 이걸 못 봐가지고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늘 모든 그런 동영상에는 다. 근데 다만 네. 그 동영상을 본다고 별로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영상은 쉽게 말하면 소비자를 남성으로 상정한 상태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제가 원하는 성적 판타지를 실현해줄 수 없군요. 그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거에 맞춤형으로 좀, 이거 약간 블루오션 아닌가요? 블루오션인데 네.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작다고 생각하지 마. 아니, 그 시장 자체가 너무 대비되게 작기 때문에. 그런가? 그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하나 찍는데 예를 들어 뭐 한 3천만 원 든다고 치면 네. 적어도 그 3천만 원으로 찍어서 한 1억은 벌어야 얘들 수지가 맞는 그쵸. 건데 1억 벌려면 한 뭐 100만 명이 봐야 된다고 쳐. 네. 근데 그 방금 말한 그런 컨텐츠들은 네. 물론 매니아층이 없진 않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그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한다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뭐 출연을 한다는 거야. 아니요, 왜 출연을 제작을 한다는 거야. 일본 AV 같은 경우에는 주요 남자 배우들 말고는 네. 페이를 안 준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네. 페이 안 줘도 할 사람이 있으니까. 줄 서 있어가지고. 근데 뭐 앞으로 알 수는 없죠. 그 일본에서 여성의 이제 사회적 그 네. 지위가 상승하면서 충분합니다. 그 일본 여성들이 네. 일본 남성과 결혼 안 해요. 남성과 결혼 안 하고 90년대부터 동남아 출신 남성과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일본에 이제 흔히 말하는 커리어 우먼들이. 네. 왜냐하면 말 잘 듣고 온순하게 하니까. 네.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높아지니까 그 일본 사례를 우리가 거의 궤적을 좀 밟아가잖아요. 따라가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연상 연하 커플, 특히 여성 네. 연상이고 남성 연하라는 것도 네. 그런 하나의 어떤 징조를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그 정도로 여성의 어떤 경제적인 힘이라든지 사회적 힘이 높아지면 네. 지금 말씀대로 뭐 여성 시각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산업이 부흥하니까? 성의 산업도 부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드라마로 많이 충족하잖아. 근데 이게 양적인 것보다 지금 이제 우리가 요네하라 마리의 논의를 따르면 네. 아무래도 여성은 질적인 뭔가 유전자의 그쵸. 예고를 선택하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주왕이라든지 카사노바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부 남성의 여성 편력기예요. 몇 명 만나냐. 누구를 만났고 일본에 제일 유명한 에로 문학이 호세기 일대남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영화도 나와 있는데 호세기 일대남 같은 경우는 이 남자가 7살부터 60살까지 자기의 성편력기를 담았는데 네. 그 53년간 여성은 3,700 몇 명. 남자와는 700 몇 명. 왜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섹슈얼을 집착해, 했다는 거죠. 남자들은. 네. 그런 게 극단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 주인공이 나온 그 문학의 핵심은 네. 신랑 고르기예요. 맞아요. 우선 신랑을 고르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 우리 왜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있죠. 네. 투란도트 공주도 수수께끼 3가지를 내가지고 풀면 내가 너의 그렇네. 시집을 가지만 아니면 이 중에- 죽는다는 거죠. 그렇네요. 뭐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왕국을 위협하는 용이 있고 괴물이 있는데 이 괴물을 물리치면 공주를 이제 주겠다. 네. 항상 모든 여성이 그거 되는 거는 신랑감을 어떻게 뽑느냐는 걸로 초점이 가는 거죠. 그렇죠. 우수한 그 유전자를 잡아가지고 질적인 어떤 유전자를 물려주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요네하라 마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니까 친구가 그래도 불만이다 이거죠. 아니 근데 단 한 명의 여자도 만족 못 시킨 주제에 도대체 불만에 찬 여자를 또 만들겠다는 거냐? 너무 전곡을 찔렀다. 핵심을 파고들었네요. 그래서 요네하라 마리가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속담 있죠. 젊은이는 아직 할 수 없고 노인은 이미 할 수 없다. 딱 요걸 응용해서 갑자기 머리에 번뜩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죠. 남자는 늘 바라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자는 언제나 할 수 있지만 늘 바라지 않는다. 딱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남자는 늘 바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언제나 할 수 있지만 늘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제나 할 수 있지만 늘 바라지는 않는다. 네. 일리가 있습니까? 뭐 상당 부분 저는 뭐 동의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매매춘이라는 것들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요네하라 마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매매춘은 그러면 남자들이 많이 종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많은 여자가 하고 싶은 게 남자. 오히려 그 남자가 대기하고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가? 물론 뭐 사회 구조상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남자가 많고 이러지만 요네하라 마리는 이제 그게 아니다. 누군가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거죠. 뭐예요? 자기 이제 아는 지인 중에 외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회사원이 있는데 자기가 너무 그런 걸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많은 여자도 만나고 돈도 벌고. 그래서 한번 그런 데를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어서. 근데 그 대기실을 보고 나서 절대 안 하겠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 대기실에 남자들 봤는데 완전히 그냥 초중음이 돼서 다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생리학적으로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러 번 하기가 많이 어렵죠. 남자들은. 그러니까 요네하라 말에 따르면 적어도 3시간을 축 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휴식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사 도구를 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을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구나. 생리학적 한계 상황이다. 그렇네요. 그래서 실제로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물론 이건 다 여담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장선입니다. 어떤 매매춘 산업에서 보면 화대를 기준으로 할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남성이 여성에 제공할 때 한 3배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3배 이상 남성이 성적 소비를 제공할 때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성이 10만 원이면 남자는 30만 원이다? 네. 그런 보통 암묵적인 룰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시간을 어쨌든 보장해 줘야 하니까. 3시간을 쉬어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 그거는 뭐 근거 없는 얘기겠죠? 뭐 여성의 이른바 뭐 매매춘의 그 비용이 평균적으로 여성의 그 사회의 구단 켈레값과 비슷하다. 네, 비슷하다고 하죠. 예전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팔리는 구두값과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화대 뭐 어쨌든 그 성매매에 지출된 비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예요, 정영진 씨? 나는 모르지. 전혀 모르지. 알 수가 없지 나는. 좀 알려주세요. 근처도 안 가봤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그게 경험적으로 동생을 막론하고 그렇게 보통 내려오죠. 왜 그럴까 그건? 경험적인 거니까. 뭐 우리가 인과관계는 알 수 없으나 경험적으로는 이렇게 맞다고 돼 있는 거죠. 구두라는 게 어쨌든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사실 신발을 옷처럼 막 자주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대라는 것도 이렇게 막 쉽게 그러니까 막 옷 사입듯이 쉽게 가서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못 참겠을 때 한 번쯤은 가서 꼭 필요할 때 사야 되는 그 지불값이랑 비슷하지 않나. 일리 있지 않아요? 근데 일리가 있는데요. 네. 그 구두값이 그러니까 사실은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비슷할 수도 있어요. 상류층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매매춘의 경우에서 가장 최고급 구두의 값하고 또 일반적인 서민층이 매매춘에서 그 구두의 값하고 사실 일치한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 재미는 있어요. 그죠? 이게 참 왜 구두가 그걸 상징하는지 물론 뭐 심리로 해석하자면 구두라는 것은 이제 정신 분석학에서 여성을 뜻하죠. 그렇죠. 여성의 어떤 그걸 뜻하기도 하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구두 얼마씩이에요 요즘에? 상류층의 구두는 100 정도예요. 100에서 150 사이.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구두는 한 10만 원 정도니까 그 정도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계산이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시나요? 나는 모르겠어요. 자, 속담 혹시 뭐 또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닭머리가 될지언정 속꼬리는 되지 마라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2인자의 어려움. 근데 1인자냐 2인자냐 이걸 하는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농담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주 재미있는 농담으로. 뭐예요? 네, 들려드릴게요. 어떤 나라의 미카엘이라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뭐 지성이나 교양은 없지만 아주 교활한 머리는 짠머리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재산까지 올라간 거예요. 넘버 2가 된 거예요. 그 나라에.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미카엘이 그 왕비의 가슴을 한번 어떻게든 한번 탐하고 싶다. 이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왕비의 가슴을 한번 내가 취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의라고 하죠. 그 국왕의 의사 있잖아요. 사이먼에게 의논을 한 거예요. 난 미치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저 왕비의 가슴을 어떻게든 한번 어떻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이러니까 그럼 사이먼이 그러면 내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그 말을 천장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이먼이 어떻게 했냐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비의 브래지에 그 간호사라고 해야죠. 간호사 신여를 시켜가지고 그걸 조금 떨어뜨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왕비가 브리즈를 착용하고 나서 이 가려움증 때문에 네네. 아무리 긁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이먼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왕하고 이제 왕비가 불렀죠. 이 왕비가 지금 가슴이 가려워서 미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사이먼이 이 가려움증을 없애려면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는 사람 꼴로 특수한 타액이 있는데 침이 있는데 이 침을 소유한 사람이 3시간에 걸쳐서 발라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침을 모아가지고 바르는 게 아니라 이 신선한 침을 발라야 된다. 아니 만지게만 해달라 그랬는데 왜 그 다음까지 갑니까? 야. 그 의사는. 취하게 해달라고 했죠. 취하게 해달라. 그거 취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좀 약간 표현을 약간 순화시켜서 가슴을 그래요? 이제 이렇게 이 책에 좀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네, 탐하고 네, 싶다. 네. I wanna get.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카엘이 이제 어떻게 이제 미카엘이 불러간 거죠. 그럴 때 이제 사이먼이 미카엘 혀에다가 이 가려움증을 없애는 약을 발라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미카엘이 혀에 가려움약을 바르고 네. 왕비의 가슴을 3시간 동안 만끽을 했다. 네. 이렇게 나오죠. 오. 이제 왕의 이거 명령이니까 왕이 너가 그쵸, 발라야 그쵸.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소원을 풀었어요. 네. 이제 사이먼이 이제 돈 1,000장을 주세요 네. 하는데 미카엘이 이 아까 좀 약삽한 사람이잖아요. 이 이미 다음. 절겼잖아요. 야, 왕이 명령을 한 거잖아. 네가 해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국왕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하고 시치미를 딱 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이먼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 뭐 이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카엘이 생각한 게 얘가 지금 내한테 사기당했다고 누구한테 말할 거냐. 그럼 같이 죽는데.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배짱을 부린 거죠. 그래서 사이먼이 알겠다고 딱 물러난 다음에 복수해야죠. 그렇죠. 네. 자, 신혈을 시켜가지고 간호사를 시켜서 어디에 가려움증 유발한 약을 바르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이네. 어디에 가려움증 유발한. 그래서 이제 발랐어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국왕의 팬티에 약을 듬뿍 묻혔거든요. 왕비가 아니고요. 와 똑똑하다 역시 의사야. 사이먼의 운명은 어떻게 됐는지 뭐 다들 아시겠죠? 야. 네. 팬티 앞입니까 뒷입니까? 다 발랐어요. 팬티 모든 부분에 듬뿍듬뿍 발라놨다고 하시고. 아 잔인하다. 자, 그럴 때 이제 참 왕의 명령이. 예, 이 미카엘이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네. 두 번째 명령을 집행하면서 네. 이러니 내가 인자로서 이게 비참한 운명이구나 이러지 않았을까. 차라리 내가 닭머리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속꼬리가 돼가 이게 뭐냐라고 한탄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속담을 드러낸 거죠. 이런 게 다 실화예요? 실화를 아니, 바탕으로. 이거는 실화야.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한 거죠. 이거 어떻게 실하냐. 근데 1인자와 2인자는 사실 네. 무서워요. 특히나 이제 독재 정권의 그 1인자, 2인자 보면 네. 비화들 살펴보면 물론 뭐 그건 좀 우리가 검증을 해야겠습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중국 마오쩌둥하고 주어은라이 1인자, 2인자였잖아요. 그 관계 보면 살벌하거든요. 겉으로야 우리가 청명의 동지들이고 하는데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비사들이 이런 걸 살펴보면 저은라이 같은 경우는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오 같은 경우가 그거를 알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 저은라이 건강검진하면 네. 이제 먼저 보고를 이제 네, 마오쩌둥한테 하는데 네. 마오쩌둥은 알리지 마라 그래요. 아. 치료를 할 시간을 놓치게 만들고 그리고 보고를 하고 이럴 때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항상 보고를 지키게 만들고. 좋은 아이가. 네, 그러니까 왕과 신하였다 이거죠. 동지의 관계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엄밀한 권력의 세계는 일반인들 상상을 절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 권력 장막이 조금 벗겨진 게 최근에 이제 박근혜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네. 진짜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또 예전에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네. 뭐 79년 11.6 사건 때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구나. 그걸 몰랐잖아요. 또 뭐 마찬가지죠. 소련도 그렇고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기쁨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또 북한을 좀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들 기쁨조라는 건 전부 다 이거는 날조된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록들 보면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1인자와 2인자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속꼬리가 더 낫지 않냐. 이왕이면 동네 골목대장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큰 데 가서 아무리 밑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더 낫지 않냐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뭐 이런 이야기로 좀 쓸 수 있는 거죠. 네네. 일당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꼭 눌러주세요. 자, 요네하라 마리의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미식견문록, 팬티인문학, 러시아 통신, 속담 인류학. 네. 맞죠, 이 내용? 네네. 네. 요네하라 마리 사후에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 세트로 묶어서 팔기도 하고. 네네.
네, 하여튼 요 책들은 읽어두면 뭐 큰 인사이트를 얻는다기보다는 굉장히 할 말 많아지고 재밌고 읽을 때 일단 재밌고. 근데 인사이트를 많이 얻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통찰력이 이 사람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면 창조력이 만들어진다는 게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나중에 또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암기 과목이라든지 암기를 많이 해라. 그냥 자유롭게 놀게 해라. 그럼 창조력이 생긴다는데 요나라 말에도 그런 주의는 아니란 말이죠. 일단 뭐든지 어휘라든지 우리 그때 저번에 대박 이런 말 하니까 싫다. 어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갖고 있어야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요나라 말이나 이쪽 주장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 상황을 받아야지 창조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글 같은 거 쓰는 게 일기를 왜 쓰라고 하냐면 그 일기를 쓰기 위해서 자꾸 내가 활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내가 머리를 돌려야 된단 말이죠. 쥐어짜든 뭘 상상의 나래를 펼치든 네. 지어내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이나 우리 스스로가 어떤 두뇌를 개발할 때도 그렇네요. 그런 글을 일정하게 자기가 목표량을 할당하는 게 왜 좋냐면 절대 있잖아요. 마감 시간이 없으면 그런 맞아요. 옛날 이야기 마감 시간이 없으면 명문이 안 나와요. 맞아요. 마감이 없으면 절대 자유롭게 하면 절대 글 못 써요. 차라리 우리가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네. 시조처럼 왜 시조의 종장의 앞부분은 반드시 세 글자로 끝나야 되냐. 그렇게 제한을 해야 멋진 글이 나와요. 사실은. 그렇네. 두운 여운 가군을 왜 맞추냐. 그렇게 맞춰야 라임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꾸 머리가 그렇게 생각난단 말이죠. 하고 싶은 대로 납두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제약이 좀 있어야지 사실은.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창작이 나오니까. 네, 인간의 머리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 상황이 두어지고 규칙이 있어야지 그 규칙 안에서 뭘 만들어야 된다 생각할 때 오히려 창의성이 극대화되거든요. 마감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써라 서문은 이렇게 써라는 게 우리가 보면 쓸데없는 것 같은데 뭐 서문은 이렇게 쓰고 뭐 하는 게 다 원칙이 좀 있거든요. 그래 맞아. 논술 시험 문제 볼 때도 어쨌든 조건이 늘 붙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나라 마리 같은 경우가 이런 어떤 표현들에 있어 가지고 이분이 아주 표현도 좋지만 자기가 만나면서 가장 표현이 뛰어났던 사람 이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서 계속 그 목소리를 녹음해서 계속 듣고 싶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로스트로포비치 아까 말한 첼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하죠. 예술가들은 자기 예술을 음악가는 음악으로 보여주고 미술가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지 이 사람들이 자기 예술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는 예술가가 예술론을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요나라만이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최고의 예술가일수록 자기 예술을 언어로 표현하는 걸 정말 잘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게 맞는 말과 맞는 표현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로스트로포비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로스트로포비치하고 만났는데 이 로스트로포비치가 타악기 연주하는 사람 있잖아요. 북이나 이런 거 두드리는 사람한테 딱 주문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두드리라. 우리 뭐 세게 두드리라 이런 말밖에 못하냐. 좀 더 강하게 두드리라. 아니면 좀 더 뭐 힘을 더 줘라.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 로스트로포비치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거죠. 자, 자네가 이 북을 두드릴 때 도쿄에 있는 빌딩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도쿄 전역의 노인이 쇼크 살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나는 부탁하네. 아주 구체적으로 형용사를 피하는 거죠. 구체적 이미지가 딱 들어가게. 노인들이 전부 다 쇼크살 일으키고 유리창이 다 깨질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나는 원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자가 좀 맥 빠진 소리를 하지 바이올린은. 그럴 때 딱 멘트를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네 손가락은 1시간 이상 살만한 스파게티 같군. 뭔가 확 다가오잖아요. 이 사람 연주하는 게. 매거리가 없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작곡 작품 심사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들이 작곡을 막 해가 작품을 딱 보여주잖아요. 딱 보고 나서 얘들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참치회라든지 회가 있고 참 뭐 튀김이 있고 조림이 있고 정말 다 좋은데 그걸 한꺼번에 다 나오면 이게 잘 안 먹어지잖아. 맛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도 지금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마라. 요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욕심 부리면 망가지지 않냐. 이 사람이 해를 참 좋아했다고 하거든요. 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정프로라든지 이런 매물쇼를 보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다 활용하잖아요. 비유를 자꾸 이런 내가 지금 근데 그렇게 자꾸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그게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가 흡수한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쓰려고 하고 비유를 쓰려고 한다. 이게 로스트로포비치의 바로 그 언어로 맞닿아 있어요. 난 이제 정프로스트로비비치 로스트로비비치 얘기하니까 전 떠오르는 게 왜 예전에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양현석 씨가 좀 그런 비유 심사평 할 때 그런 비유를 되게 잘하셔서 딱 보는 사람들도 정말 어떻게 저런 비유를 쓸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거 되게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작가 써준 거야. 그래? 그렇게 아니야, 되게 즉석에서 나온 듯한 영감을 받아. 소화를 잘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이 로스트로포비치가 이 언어 화법이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하냐면 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식이죠. 이 사람이 스모를 또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스모? 일본 실은 있죠. 그러니까 스모 선수가 연습하는 걸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두근두근해서 지켜보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스모 선수도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리스트가 보러 왔으니까. 자기 보러 오니까 자기도 뭐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뭐 말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스모 선수가 했던 말이 우리 선생님도 저처럼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개떡같이 말을 했는데 로스트로포비치가 정말 찰떡같이 맞아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뱃살은 지방에 불과하지만 당신의 뱃살은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모 선수가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여기 좀 자리 좀 좋은 거 내오고 좀 차 좀 좋은 거 차를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의 이런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이 사람들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말로 천냥빚 갚고 이 말로 정말 한순간의 관계를 확 베풀어낸다는 게 맞아요. 로스트로포비치를 보고 있으면 이런 어떤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물들 자기가 지금 생활하는 것들을 다 총동원하고 지금 내가 흡수한 지식들을 어떻게 하면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 하냐.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그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영진 씨? 그걸 잘하려면요. 네. 늘 주변 물건들에 관심. 근데 내가 잘해? 잘해요. 잘해? 괜찮아? 주변 물건들에 관심을 가져야죠. 관심 별로 안 갖는 것 같은데 주변 물건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나중에 나오는 대로 하는 얘기다 왜? 알겠습니다. 요네하라 말이 아주 매력적인. 그러니까 뭐 그런 속담 인류학이 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문화에 관한 이야기들 일종의 문화 인류학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문화 인류학보다 민속학이죠. 다양한 문화권의 이야기를 참 재미있더라고요. 상대적인 게 뭔가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젊은이의 양지라고 우리 예전에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본래 유명했던 영화 제목인 거 아시죠? 그래요? 몽고메리 클리프트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 나왔던 젊은이의 양지. 고전 영화 중에. 네네네. 그게 이제 본래 영화 만드는 원전이 됐던 게 테오도 드라이저라고 유명한 미국 소설가가 아메리카의 비극으로 그런 소설을 썼거든요. 거기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애초에 제목이 번역되면서 The Place in the Sun이거든요. 그러니까 햇볕을 받는 아주 좋은 양지. 장소다 이 말이죠. 우리 양지의 금수저란 말이죠, 사실은.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도 다 그런 말 쓰잖아요. 젊은이 양지하면 아주 금수저로 태어난 젊은이들 이런 이야기인데 양지라는 게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이 연애하라 말이야 그런 이야기죠. 근데 양지가 과연 다 좋은 의미로 쓰일까? 서양이나 동아시아 정도에서는 좋게 쓰이는데 아랍에서는 어떨까 이거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사막 문화에서 양지는 과연 좋은 것일까? 이 표현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죠. 아랍에서는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랍에서는 달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결혼식이라든지 주요 행사는 항상 해가 지고 나서 달이 뜨고 나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적십자기가 십자가 아니고 그게 적신월이잖아요. 초성달을 딱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달이 그만큼 여기는 소중한 문화가 되는 거죠. 너무 더우니까 낮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아주 상대적이라는 게 우리는 남양집을 짓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햇볕을 잘 받아야 된다. 근데 유럽에서는 남양집 안 짓는다는 거예요. 햇빛을 받으면 가구가 빨리 상한다. 그래서 거기는 남양집 선택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왜 가구가 특별히 더 상하면 안 돼요? 나무가 잘 없나? 그러니까 거기 햇빛이 약한 건지 우리가 근데 햇빛을 받으면 아무래도 그 바래지고 여러 가지 그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또 그래서 남양집을 잘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가 좀 상대적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수영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짐 이야기를 하고 이제 수영 이야기를 하다가 스위밍 헤엄치는 이야기 하다가 자기가 한번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하는 과학자들 데리고 왔는데 2월 달에 말이에요. 일본의 도쿄나 이쪽 연안도 2월 달만 해도 아직 쌀쌀하지 않습니까? 춥죠. 겨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버스에서 그 바닷가를 가니까 너무 좋아하고 갑자기 바닷가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전부 다 안에 다 수영 팬츠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바로 옷 벗어버리고 다 바다로 뛰어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뭐지 했는데 러시아에 같이 일본도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본래 추운 지방 사람들이 헤엄을 더 치고 싶어 한다고. 추운 지방 사람들이. 그리고 더운 지방 사람들이 헤엄을 잘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더운 지방 사람들은 내일 나가서 수영할 것 같은데. 근데 더운 지방에 상류층들은 절대 헤엄치지 않아요. 않는다고 하거든요. 저 동남아 쪽에 상류층들은 더울 때 헤엄을 안 친대요.
헤엄을 치는 거는 하류층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 더위를 식히려고 하는 게 수영이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주인 말씀대로죠. 네. 자기는 그 집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조건이 다 있어야 된다. 상류층은 집이 시원하니까. 그러니까 상류층은 집이 시원하고 집안에 수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남들하고 똑같이 그래 가면 안 된다. 근데 마찬가지로 왜 추운 지방 사람들이 저렇게 헤엄을 치려고 하냐. 마찬가지로 추운 지방에서 수영을 즐기려면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잖아요. 따뜻한 물이 있든가 어느 정도. 그래서 문화라는 게 한 방향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런 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는 추울 때 모자 안 쓰고 다니는 걸 아주 자랑스러운 남자답다고 보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모자 안 쓰고 모자 쓰는 거는 좀 뭔가 요즘 젊은이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우리 특히나 20대 이럴 때 10대 이럴 때 뭐 머리에 뭔가 쓰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답답하다 이러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소련에 이제 출장을 갔다든지 이럴 때 뭐 여자들도 그냥 외국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 사람들은 저 완전히 돌아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모자를 안 쓰는. 네. 아니 왜 그러시냐고 이러니까 그건 문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너 지금 이렇게 다니면 러시아 기온에서 그치. 머릿속에 모세혈관이 다 끊어진다. 그쵸. 지금은 괜찮은데 너 이제 따뜻한 봄날 돌아오면 너 두통 때문에 너 미친다. 그게 모자 안 쓰면 너 큰일 나. 그래도 스카프라도 매줄까.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환경이나 이거에 따라 가지고 문화들이 다 이제 다르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없어요? 요네하라 마리가? 우리나라에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런 이야기는 있죠. 러시아에서 옐친이 아주 이제 옐친 주변에 부정부패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옐친의 측근들이 옐친이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럼 만약 옐친이 그만두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고민을 했는데 당시에 96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재판을 했거든요. 전직 대통령 2명을 불법 비자금과 광주 관련한 재판을 하니까 러시아에서 그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부에서 파견을 해가지고 재판을 다 지켜본 거죠. 그래서 향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재판받을 위험이 있겠구나. 그래서 한국의 재판에 다 개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 그 얘기가 거기서 나왔군요. 정박님이 지난번에 해주셨었는데. 그리고 뭐 요네하라 마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뭐 자기가 1959년에 프라하에 갔을 때 그 이웃집에 살고 있는 김씨 아주머니가 양배추로 김치 만드는 법을 알려줘가지고 먹었다. 그리고 그때 쌀이 없다 이거죠. 그 당시 프라하에. 그러니까 이제 쌀밥 만들어 먹기 쉽지 않았는데 북한산 쌀이 올 때 그나마 그래도 일본쌀하고 비슷해가지고 그걸 손꼽아 기다렸다. 뭐 그런 대목들이 좀 나오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7번째 작가 요네하라 마리 책들을 4-5권 이렇게 쭉 읽었는데 이것들은 뭐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꼭 한 번에 다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하세요. 지금 70분 됐는데 하세요. 요거 두 가지인데 요거만 하시죠 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팟캐스트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팟캐스트 이제 많은 분이 듣잖아요. 특히 밤에 많이 듣는데. 요네하라 마리 책을 읽다가 왜 우리 팟캐스트 일당백을 듣는지 약간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팟캐스트가 딱 유머와 지식을 아주 절충한 팟캐스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굳이 순서대로 안 자평을 좀 해봤습니다. 그 바로 저기 요네하라 마리에 나오는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이래서 일당백을 듣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이야기 때문에 살았다 이런 챕터가 있거든요. 이야기로 인해서 나는 살 수 있었다. 뭐냐면 그 사실 소련 스탈린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채용되고 유배당했습니까? 한 여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건설 기술사 이제 공학도죠. 이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간첩혐의로 잡혀가고 그 남편이 채용당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 남편의 네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수용소 라겔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5년간 살았던 거예요. 그 강제수용소에서 하루 12시간 강제 노동하고 먹을 거는 빈약하죠. 입을 것도 없죠. 정말 뭐 아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런데 그 강제수용소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공학도예요. 다 다른 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활 조건이 가고갈수록 오히려 인간은 생명력이 샘솟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런 건 참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읽을 수 있는 게 없고 소식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라디오도 안 돼, TV도 안 돼, 책도 안 돼, 신문도 안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중노동이라든지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정말 뭐 그 방 안에 온도가 영하 20도 되고 이런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그 몸에 샤워도 못하고 막 때가 더글더글 해도 그건 다 참을 수 있대요. 정말 근데 이야기를 못 듣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배우 출신 들어왔던 여자 이제 그 어떤 여배우 출신했던 사람이
오셀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암송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옛날 배우할 때 이 오셀로를 그 셰익스피어 희곡 있잖아요. 네. 그걸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밤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 톨스토이의 그 장편 대하소설도 다 결국 집단들이 맞춰보니까 거의 전작이 재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라는 게 그만큼 무섭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오셀로를 읽고 안나 카리네나 읽고 웃고 울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잘 가고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오히려 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땀이 더 붉어지고 눈에 광채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야기야말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래서 자기가 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일당백 듣는 분들이 네. 이 사실 밤에 들으시면 이게 다음날 생각하고 이런데 왜 사실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야지 오히려 생명력이 샘솟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당백 듣느라고 잠 못 잤다고 억울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일당백이야말로 가장 좋은 화장품이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비타민이 될 수 있다. 주무시는 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일당백 들으면서 주무신다는 분. 아니 근데 이 이제 바로 이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풀려 나가지고 여기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신고를 해야 되죠. 거주지를 내가 이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마을에 도착하면 8시간이나 신고해야 되는데 여기에 오전에 도착했는데 태양이 저물 때까지 꽃을 5년 계속 하루 종일 바라봤다는 거예요. 꽃? 꽃. 5년간 강주수행소에서 꽃을 못 보다가 그 나 있는 꽃을 보고 하루 종일 바라봤대요.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알랭드 보통이 그때 할 때 꽃을 바라보는 여유도 없는 과학자들 뭐 이렇게 했는데 참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왜 그러니까 꽃일까? 왜 사람들은 꽃을 저렇게 보는 걸 좋아할까? 맞아. 어디 선물할 때도 남자들이 어제 선물할 때도 꽃을 가져. 병문안 갈 때도 꽃을 가져. 축하할 때도 꽃을 가져가고. 그리고 장례식에도 꽃을 갖다 바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꽃을 좋아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 또 꽃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꽃 파는 가게 상상하는 게 꽃은 생명이다. 생명력을 준다. 네. 그리고 꽃은 이제 가장 인생의 절정이잖아요. 꽃이라는 건 인생의 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꽃이고. 선물하는. 네. 사랑한 여성에게 왜 꽃을 주느냐? 네. 결국 꽃은 무엇을 위해서 꽃이 피어나는 거죠? 꽃이 열매? 열매라기보다 결국은 꽃을 새로운 통해서 생명? 그렇죠. 가루바지를 해가 결국은 이 꽃은 씨를 퍼뜨려야 되잖아요. 성관계. 받아줘라. 그러니까 꽃은 식물의 생식기잖아요. 네네네. 꽃은 식물의 생식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아름다울수록 곤충이라든지 유혹을 해가지고 충매하는 유혹을 해야 하니까 예쁘게 피어나잖아요. 그런데 꽃의 색깔은 녹색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식물들이 녹색이니까 꽃은 반드시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곤충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꽃이야말로 사실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꽃을 갖다 바친 이유는 결국 씨를 낳자는 소리겠죠. 그리고 오히려 내 알을 낳아도 하는 게 바로 꽃을 갖다 바치는 거죠. 꽃이 대체로 뭐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좀 붉은 계열들이 많은 게 녹색이랑 좀 대비돼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연하라 말 멋있는 말을 하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꽃봉오리가 열리고 꽃 피는 순간이 찾아온다. 어떤 사람에게도 반드시 꽃이 피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거죠. 그리고 신은 반드시 응답을 해준다. 꽃이 피는 걸로. 그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편도나무에게 물었단 말이죠. 신이란 무엇인가? 신에 대해 말해다오. 그러자 편도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다. 이 꽃이라는 건 바로 이제 신의 응답이다. 뭐 이렇게도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꽃을 바치는 것도 있고 왜 장례식에는 그럼 꽃을 바치느냐? 왜 장례식에 우리가 꽃을 영정 주변에 보면 다 꽃으로 장식하잖아요. 새로운 세계로 또 가야 되니까. 새로운 세계로 가기 전에 이 세계는 뭐겠습니까? 당신은 이 세계에서 모든 아름다운 가능성을 다 이제 실현했다. 모든 것을 꽃이 피어나는 건 모든 가능성이 절정이잖아요. 인생의 절정을 당신이 이제 끝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가십시오. 당신 이 꽃처럼 아름답게 이제 졌다. 그거를 이제 표현해 준다는 거죠. 꽃이야말로 생명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한 5년간의 강제성에서 나오자마자 그걸 바라보는 게 결국 인생의 절정이라는 것들. 결국 반드시 나에게도 저 꽃처럼 피어나는 순간이 온다. 이런 의미에서 요네하라 말에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요네하라 말이 결국 뭐 56세의 나이로 죽었지만 이 꽃처럼 피어난 거죠 사실은. 네. 그런 거죠. 저희 일당백이 여러분의 삶에 꽃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다 하셨죠? 오늘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네. 우리 요네하라 마리를 너무 우리 정박님이 사랑하시다 보니까 애정이 좀 넘쳐났는데 뭐 듣는 분들이야 뭐 나쁘시지 않으셨겠죠? 네. 예. 이 재밌는 얘기들 직접 책으로 확인하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방송 두세 번 또 들으시면 또 다른 데서 써먹기가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